안녕하세요. 저는 가슴에 큰 멍울 하나를 지고 사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을 사고로 잃은 것이었는데요. 장성한 아들을 허망하게 잃고 나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49일을 넘기자마자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자식 둘 낳고 25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더 이상은 못 참겠고 얼굴도 도저히 보기 싫을 지경이었거든요. 49제까지 버틴 거였죠. 저에게 있었던 그 일로 인해 남편에게 그나마 있던 남은 정까지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남편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 하청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큰 공장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일은 잘 되어서 매출은 높은 편이었죠. 아는 이모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안에 여유도 있고 본인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능력도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 성격 자체도 호탕하고 시원시원하다면서요. 사내답고 씩씩하고 저 역시도 남편의 그런 모습이 좋아서 만나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참 잘할 거라고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자고 그랬고 저도 참 많이 행복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꼭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결혼이 목적이었던 사람인 것처럼 아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연애 시절 진짜 모습은 숨긴 것처럼요. 결혼 생활 동안 돈이 쪼들려서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꾸준히 잘 되었고 돈으로는 아쉬운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돈 잘 벌어오는 남편과 듬직한 아들, 귀여운 딸, 겉으로 보기엔 참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처럼 보였겠지만 결혼 후 제 마음은 꽤나 공허하고 외로운 적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소홀하다 못해 아예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 지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저에게 결혼하자고 매달렸던 거였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의 가정에는 정말 무심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 그게 딱 저였죠. 저를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는 사람으로만 취급했고 본인 자식들인 아이들에게도 조금의 관심도 애정도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보통 아내하고는 안 좋아도 자식들에겐 껌뻑 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은 본인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지인들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약속을 잡고 주말만 되면 본인 취미생활 하면서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골프, 낚시, 여름에는 레저 스포츠 하러 다녔고요. 우스갯소리로 남편 친구들이 남편더러 총각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러 다니기 좋아하면서도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가족 다 같이 어딘가를 갔던 기억은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말이죠. 남편은 눈에 보일 정도로 저와 아이들에게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다 보면 정말 결혼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이 필요해서 한 사람이구나 느껴질 정도로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랑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다 보니 아빠와 어울리고 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등산도 가고 싶어 하고 보통은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 하고 도리어 아이들은 따라가기 싫어하고요. 근데 저희 집은 남편이 아이들에게 어딜 가자고 한 적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가고 싶으면 본인만 갔죠. 한 번은 아이들이 자기 주변 친구들은 아빠랑 낚시도 가고 놀이공원도 간다면서 부럽다고 자기들도 텐트 들고 캠핑 같은 것도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교로 나가서 텐트 치고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고요. 단 몇 시간만이라도요. 남편은 당연히 별로 안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한다고 좀 강하게 가자고 말했죠. 저도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편이라서 큰 소리 나는 일은 없는데 그때는 저도 좀 강하게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제 닭달에 남편은 마지못해 나가긴 했는데요. 어지간히 가기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차에 타자마자 표정이 정말 안 좋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잔뜩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었다 그거죠. 아이들은 아빠랑 놀러 간다 생각하니 너무 기쁜지 신나서 차 뒷자리에서 조잘거렸어요. 가서 벌레도 잡을 거고 사진도 찍자고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시끄럽다고 운전에 방해된다고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시끄러워 이 새끼들아 하면서요. 아이들은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였는데 아이들도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죠. 남편은 그때부터 갑자기 혼자 열을 내면서 모처럼 하루 쉬는 사람 기어코 불러내서 나가자고 한다느니 피곤해 죽겠는데 어딜 가자고 하냐느니 하면서 혼자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들도 겁에 질려 조용해지고 저도 화내는 남편 눈치가 보여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혼자 점점 심하게 화를 냈고 저는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간다고 짐 다 챙겨놓고 10분 정도 운전만 하다가 돌아온 것이었죠. 아빠가 벌컥벌컥 화를 잘 내니 아이들은 기가 죽고 주눅이 들었어요. 저도 화가 났지만 남편이 혼자서 너무 열불을 내는 바람에 아무 말 못했죠. 남편은 성격도 정말 다혈질인데다 화가 나면 눈부터 돌아가거든요. 제 마음은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모처럼 아빠랑 놀러 간다고 들뜬 아이들에게도 미안했고요. 첫째는 따로 저에게 와서 앞으로는 굳이 아빠랑 어디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날 일이 꽤나 상처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참 미안했습니다. 저는 그 후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해서 가게 되었죠. 남편은 어차피 같이 가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 편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별스럽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워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결혼해달라고 매달리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남보다도 못하게 살았죠. 남편은 밖에서 여자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밖으로 잘 돌았는데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유흥업소도 잘 가는 듯 했어요. 마담이라는 여자들이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가 저한테 걸린 적도 2번 있으니까요.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지만 따로 만나면서 용돈 주는 여자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참다 못해 제가 따지면 오히려 남편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돈 잘 벌어오고 내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근데 뭐가 문제냐. 남자 사회생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왈가왈부하면 나 너랑 못 산다 라면서요. 도리어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저도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참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어차피 기댈 구석이 없는 걸 아니까 나중에는 저에게 들킬까 봐 겁내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도 살면서 수백 번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따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처럼 아이를 키우고 살려면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친정집도 여자가 한번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돌아갈 친정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사회생활 활발하게 하는 남자들 다 그러고 산다.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잘해줘라 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돈 잘 벌어오니 그걸로 됐다라고 수도 없이 정신 승리를 했지만 결국 다른 여자들 만나고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올 정도로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차라리 돈을 좀 못 벌어도 가정적이고 딴짓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요. 솔직히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온다는 것도 생활적으로 쪼들림이 없다 수준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뭐 대단한 호의호식을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마당 딸린 저희 집은 겉으론 크고 좋아 보였지만 저는 그 집을 쓸고 닦느라 하루를 다 보냈어요. 손님들이 저희 집에 오면 집이 정말 깨끗하고 먼지 한 톨 안 보인다며 사모님은 살림을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서 그럴 때마다 더 악착같이 집안일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하면 그런 힘든 기분이 덜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의 하루는 제가 아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도 점차 커가면서 남편과는 그냥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애정이 있거나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하소연을 주변에 하면 그 나이 되면 다들 그러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남들도 이렇게 사나 보다 생각하며 꾹꾹 누르고 살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든 저 혼자만의 자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커서 제 손이 덜 타기 시작할 때쯤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홀로 서기를 위한 준비였죠. 남편은 제가 공부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 방해도 잘했습니다. 쓸데없이 그런 걸 왜 하느냐고, 시험도 어려운데 네가 그걸 할 수 있느냐고 면박도 잘 줬고요. 그럼에도 저는 꾸준하게 공부를 했고 몇 번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남편의 반대로 바로 일을 시작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격증을 따놓으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맘때 첫째는 대학교에 들어갔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아이들은 다 착하고 저를 많이 위해 주었죠. 특히 큰아들은 자기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엄마 모시고 어디 많이 다닐 거라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던지요.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잘 커졌으니 이거면 됐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 하늘은 야속하더군요. 운동을 유난히 좋아했던 아들은 친구들과 수상 레저 스포츠를 하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물에서는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들은 걱정 말라고 자기 친구들 다 운동도 많이 하고 수영도 잘한다면서 잘 놀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며 집을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강물에서 사고를 당했고 저는 응급실에서 전화를 받고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듬직하고 씩씩했던 아들은 축 처져서 산소호흡기를 한 채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아들은 사고로 뇌에 손상이 크게 갔고 결국 코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그 모습을 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남편과 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병실로 옮겼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어요. 언제 깨어날지 기약이 없었죠. 머릿속으론 우리 아들 곧 깨어날 거라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꿋꿋하게 버티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오고 절망적인 기분만 들었습니다. 언제라도 아들이 눈을 떠서 여기 어디냐고 집에 가겠다고 할 것 같은데 아들의 눈은 떠질 기미가 안 보였죠. 저는 정말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아들 옆을 지켰습니다. 종교도 없건만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저희 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아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내 남은 목숨도 다 들고 가셔도 된다고요. 너무나도 절박하게 아들이 일어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속이 너무 타들어가서 저는 음식도 물도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병실로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누워있는 저희 아들과 제 모습을 보고 제 친구도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랬습니다.
얼굴이 너무 상했어. 너 밥은 좀 먹니? 자식 새끼 누워있는데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간다. 안 돼. 그럴수록 잘 먹고 잘 버텨야 돼. 네가 먼저 큰일 나. 친구는 그러면서 갖고 온 빵과 음료수들을 올려놓더라고요. 안 넘어가도 억지로 좀 먹어야 돼.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경택 씨.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예,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뭐. 저 얘 좀 데리고 나가서 밥이라도 먹이고 올게요. 도통 뭘 안 먹은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괜찮아. 안 돼. 이러다가 너 큰일 나. 잔말 말고 따라와. 친구는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식당에서 설렁탕을 사다가 밥을 말아서 줬죠. 친구의 성의를 봐서 몇 숟갈 먹어보려는데도 도저히 안 넘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속에서는 참고 참은 울음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결국 식당에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 미선아. 우리 아들 못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불안했거든. 그 생각 들었을 때 말렸어야 되는데 왜 가라고 했을까? 다 큰 아들이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는데 네가 무슨 이유로 말려. 그런 생각 하지 마. 너만 힘들어. 그래도 우리 아들 얼마나 착하고 바른 앤데 왜 우리 아들한테 저런 일이 생겼을까?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럼 씩씩하게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마음 단단히 잡아. 하지만 저는 도저히 넘어가지 않아서 겨우 한두 숟갈 억지로 밀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챙겨 먹고 힘을 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목구멍이 꽉 닫힌 듯 도저히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의 부축을 받아서 눈물을 훔쳐내며 병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병실에서 저는 그것을 봤어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기막힌 장면이요. 귀신이나 저승사자를 봐도 그렇게 기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병실에 갔는데 저희 남편이 누워있는 아들 옆 의자에 앉아 친구가 사온 빵과 주스를 개걸스럽게 다 처먹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산소호흡기 달고 파리하게 누워있는데 그 앞에서 아비라는 작자가 아무렇지 않은 듯 빵가루 흘리면서 빵을 처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데 참 기가 막혀 그대로 벙찌더군요. 저를 부축해주던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당황했는지 둘 다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처먹다가 시선을 느꼈는지 저희를 봤고 그제야 먹던 빵을 탁자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뭐 좀 먹었어요, 저 사람? 입안에선 처먹던 빵을 우물거리면서 입과 손에는 빵 조각이 붙은 채로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정말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 사람에 대한 모든 정이 확 식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멍하게 남편을 보고 있자 남편은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되도 않는 변명을 하더군요. 아, 나 밥도 안 먹고 급히 오는 바람에 배가 고파서 이거 먹으라고 사온 거 맞죠? 아, 예, 그럼요. 바로 오셨으면 배고프시겠어요. 남편은 얼빠진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표정이 왜 그래? 저는 그 말에 남편을 쳐다보며 싸늘하게 물었어요. 그게 들어가? 뭐? 자식 새끼는 저러고 누워있는데 그 앞에 앉아서 빵이 목구멍으로 잘도 들어가냐고. 제 말에 친구도 놀라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남편도 제 말에 정색하고요. 뭐? 말 다 했어? 내가 밥도 안 먹고 왔다고 말했잖아. 자식 새끼 누워있든 말든 삼시세끼 다 처먹어야 직성 풀리지. 저는 남편이 정말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아들이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도 남편은 이상하리 많지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제가 보지 않는 뒤에서는 가슴치며 울었는지 뭔지는 모르죠.
하지만 제가 보는 남편은 아들이 그렇게 누워있는 것에 충격은 받았을지언정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서도 한편으론 겉으로 내색은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도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데 멀쩡한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그런데 결국 그날 저도 터진 겁니다. 아들 누워있은 지 며칠 됐다고 매일매일이 암담하고 눈물만 나는 그 상황에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누워있는 자식 앞에서 빵과 주스를 잘만 먹고 있다니. 아, 저 사람은 정말 슬프지 않구나. 정말 아무렇지 않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남도 아니고 본인 자식인데 생때 같은 자식이 코마 상태로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암담한 시간 속에서 누워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 앞에서 빵이고 뭐고 저렇게 잘만 먹을 수가 있나. 정말 제 머리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친구는 흥분한 저를 말리면서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자마자 친구에게 저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저게 사람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울부짖다가 그만 정신이 까마득해졌어요. 눈을 떠보니 제가 병실에 누워있고 수액을 맞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뭘 안 먹고 계속 버텨서 심각한 탈수 증세 때문에 졸도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누워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그간의 결혼 생활도 스쳐가더군요. 그때 누워있으면서 남편과 진심으로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만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아들이 일어나는 게 먼저니 나도 열심히 버티면서 아들 옆을 지켜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언제까지 누워있을진 모르지만 그럴수록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버티겠다고요. 하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아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잘 키워놓은 아들이 20살 되고 나서 이렇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리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아들의 빈소가 차려지던 날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니, 그냥 죽고 싶었죠. 빈소에 엎드려서 정말 짐승처럼 울고 또 울었어요. 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너무 그리워서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조문객 맞을 정신도 없었고 아들 영정사진 앞에서 넋놓고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울다가 까무러치고 다시 정신 차리면 또 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창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바닥을 기며 펑펑 울고 있으니 남편 놈이 저에게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창피하니까 적당히 좀 해라. 라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이 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근처에 있던 말든 남편을 죽일 듯이 악을 썼죠. 생때 같은 자식 떠나보내고 내가 내 정신인 줄 아느냐. 누구 보기 창피하다고 나한테 그딴 소리 하느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속이 다 썩어서 문드러질 것 같은데 네가 뭔데 나한테 적당히 하라느니 그딴 소리 하느냐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써대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도 화를 내더니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저 사람이 정말 자식을 잃은 사람이 맞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태연하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도 울기는 울었는데 그게 정말 슬퍼서 우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뼛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정말 끝이라고요. 저런 인간을 남편이자 내 아이들의 아빠로 왜 두고 살았을까 절절히 후회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아들의 장례를 끝내고 집에서 죽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딱 49제가 끝나면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거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요. 남편은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느니 언제까지 이럴 거냐느니 자기가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냐느니 등등 개소리를 해댔지만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리고 49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혼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펄쩍 뛰죠. 이혼 못 해준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해달라고 부탁하는 걸로 보이냐.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산다. 도장 못 찍을 것 같으면 이혼 소송으로 갈 거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오래됐지만 외도 증거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결국 이혼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을 받고 나서 그 남자와는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그 남자도 제가 좋아서 미련이 남아서 이혼을 못 해주겠다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본인이 나이 들어서 이혼남 되기 싫고 제가 집안일이며 잘해놓으니까 아쉬웠겠죠. 끝까지 저토록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후 반년 정도가 지나자 남편은 자꾸만 연락을 해대고 재결합하자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반성한 게 많고 재결합하면 정말 가족들에게 잘하고 산다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저한테 잘하겠다고 행복한 가정 꾸리자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니 변했던 그 사람. 저를 무슨 집안일만 하는 사람 취급하고 자기 자식들도 나 몰라라 했던 그 사람을 제가 미쳤다고 재결합을 하나요? 게다가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여줬던 그 행동들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정이 떨어지는데요. 저는 괜히 헛짓하지 말라고 무슨 말을 해도 돈을 싸들고 와도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여러 번 재결합을 하자고 했지만 제가 단호히 나오자 나중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끝을 낸 저는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사무실을 차려 일을 하면서 딸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아직도 그렇게 떠난 아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스산해지고 아파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열심히 그리고 꿋꿋이 살아가려 해요. 우리 아들이 못다한 인생까지 엄마가 살아갈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아들의 인생까지 더해서 산다 생각하며 더 바쁘게 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랜 시간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오면서 늘 마음이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그땐 그냥 그렇게 참고 사는 게 능사라고 생각했었죠.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 하면서요. 하지만 저에게 있었던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되었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쩌면 저희 아들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을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품은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준 두 번째 삶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